수면 비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든 부족한 잠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 몸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잠을 못 자면 살이 쪄요. 잠을 푹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골골거려요. 이래저래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혈당 조절도 안 돼요. 잠 못 주무시면.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결국 내시경을 못 받으셨어요. 몇 시에 일어나면 좋을까? 몇 시간을 자면 좋을까? 이런 연구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했거든요. 그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제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우리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 막 사당 오락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4시간 자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막 억지로 이제 잠을 줄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도 막 잠을 밤에 안 자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낮에 수업 시간에 자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제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실제로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뇌는 그렇게 마구 달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불면증이 왔을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모든 게. 왜냐하면 이제 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의 지휘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뇌 기능이 뭘까? 그럼 공부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감정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뇌가 심장도 관여하고 면역도 관여하고 뭐 통증도 관여하고 모든 거를 다 관여하기 때문에 뇌는 일정 시간 쉬어야 돼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대표적으로 머리가 아프잖아요. 실제 혈압이 올라요. 환자분들이 어르신인데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느라고 밤에 약 먹고 화장실 가야 되니까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워낙 혈압이 있으신데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결국 내시경을 못 받으셨어요. 그럴 정도로 잠을 못 자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 잠을 안 자는 경우에 저희가 항상 다이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활 환경 개선 이런 거 할 때 잠만이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뭐 호르몬, 뭐 많이들 아시죠? 렙틴, 그렐린 뭐 이런 거. 잠을 안 자면 이 균형이 깨져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욕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도 잠을 못 자면 살이 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많이 못 자는, 특히 잠을 규칙적으로 못 자는 이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을 푹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골골거려요. 이래저래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요. 우리가 뭐 치매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잠 많이 못 잔 날은 다음날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희 남편하고 이제 미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차도 안 맞고 엄청 싸웠어요. 너무 막 싸워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면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하룻밤 자고 나는데 안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이 정서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정서나 스트레스. 잠 못 자면은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확 짜증이 올라온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정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 조절도 안 돼요. 잠 못 주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불면증 이렇게 쳐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수면 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애기들도 똑같아요. 애들 잠 너무 안 자는데 어떻게 하면 잘 재워요? 라고 했었을 때 항상 매일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거. 매일 똑같은 사이클대로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는 어떻게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뇌는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연구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미국에서는 하버드 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카이스트 학생을 대상으로 했었을 텐데 도대체 얼마나 자는 게 우리 뇌에 가장 좋을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몇 시에 자면 좋을까? 몇 시에 일어나면 좋을까? 몇 시간을 자면 좋을까? 이런 연구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맨날 뭐 애들 재울 때도 밤 10시에서 2시에는 자야 성장 호르몬도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몇 시에 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같은 시간에 자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동일한 시간을 자는지 중요하다. 10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새벽 2시에 자든 4시에 자든 간에 항상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양만큼을 자는 사람이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루틴을 만드는 거. 자기 생활 사이클에 맞는 항상 일정한 시간표
를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뭐 잠자기 전에 뭐 이렇게 따뜻한 물로 뭐 샤워를 하고 뭐 따뜻한 차를 마시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도 있는데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자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웠는데 잠 안 오면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은 사람이 긴장이 높아져가지고 그때서부터는 더 각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사이클을 만드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불면증이 굉장히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이게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하루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근데 자기만의 생활 루틴을 만드는 거는 불면뿐만이 아니라 뭐 인지적인 면이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혈압 조절, 당 조절 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제 생활 사이클을 만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잠은 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깊은 잠 자는 수면이 있고 꿈꾸는 얕은 잠이 있어요. 요새 전문 용어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이제 렘 수면, 비렘 수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렘이 REM인데 Rapid Eye Movement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자는 거 보면 막 눈이 움직이는 때가 꿈꾸는 때거든요. 막 잠꼬대하고 몸도 많이 움직이는 이제 그게 얕은 잠이고요. 푹 자는 깊은 잠을 자는 게 비렘 수면이에요. 처음에 이제 선잠이 들면은 꿈꾸는 얕은 잠 렘 수면 하다가 푹 깊은 잠 잤다가 또 얕은 잠 잤다가 이게 1시간 반 정도 사이클이거든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1시간 반 주기로 시계처럼 깨요. 이제 그런 게 수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이 되면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 꿈이 줄어요. 꿈꾸는 렘 수면이 줄어서 이게 꿈을 꾸는 게 이제 보통은 잠들기 직전 새벽 이때가 꿈을 되게 많이 꾸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새벽 3, 4시면 깨시는 게 아침에 꿈꾸는 잠이 없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렘 수면 자체가 줄기 때문에 수면 전체의 시간이 많이 줄어요. 또 하나는 깊은 잠 자는 비렘 수면 그것도 질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많이 깨시는 경우가 있고 수면과 관련돼서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그게 이제 분비가 조금 적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수면의 질이 좀 좋지 않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보다는 방해되는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이 약으로 처방을 받아야 되고 외국에서는 멜라토닌을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멜라토닌 젤리라고 많이들 사와요. 시차 적응하는 거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는 체리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수면을 유도할 만큼의 멜라토닌을 먹으면 체리를 한 가득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멜라토닌은 처방받아서 이제 드시는 거는 그렇고요. 멜라토닌은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근깨에 생기는 이게 얼굴에 생기는 색소가 멜라토닌 색소잖아요. 이게 이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제 주근깨는 생기지만 멜라토닌 합성이 많이 되거든요. 햇빛을 많이 보시는 게 멜라토닌 형성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받으면 실제로 몸에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우울하지 않게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잔뜩 이제 몸에 생기고 이게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잠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햇빛을 많이 쐬시는 거 이런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자기만의 수면 이제 생활 루틴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수면제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들인데 이거는 뇌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뇌의 각성을 떨어뜨려서 이제 릴렉스하게 이완시켜서 잠이 오게 하는 게 수면제고요. 수면 유도제는 뇌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다른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흔히 제일 뭐 많이 먹는 상품명 같은 것들이 졸피뎀 종류들도 있고 약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잠이 들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자기만의 수면 사이클이 이미 너무 많이 어그러져 있어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 때 초반에 특히 젊으신 분들은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고요. 이제 대신에 수면 유도제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많이 써요. 애들 어디 여행 갈 때 비행기에서 너무 울면 힘들잖아요. 그럼 애 좀 졸리는 약 없어요? 하고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편하게 처방하는 게 콧물약이거든요. 항히스타민제. 우리도 감기약 먹으면 엄청 졸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항히스타민제 종류들이라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약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항히스타민제 쬐끔 먹으면은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 약은 아닌데 졸음 자체는 유도해 줄 수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멜라토닌 이런 것들을 약으로 처방을 해서 실제로 뇌에 작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멜라토닌 몇 번 먹어봤는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특히 아예 불면증으로 진단받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약한 면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유도제라고 하긴 그런데 마그네슘 들어있는 영양제. 마그네슘이 우리가 근이완제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근육통 있고 그러면 약으로도 저희가 마그네슘 처방을 하는데, 마그네슘이 좀 들어있는 그런 영양제를 드시면 신체가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잠이 스르륵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도제로 많이 씁니다. 수면에 방해하는 습관을 안 하는 게 잠을 잘 자게 도와주는 거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온다고 많이들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술을 한 잔 마시면 이제 졸리잖아요. 그래서 술은 어떻게 보면 잠 드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수면의 질을 굉장히 나쁘게 해요. 그래서 술 많이 드시면은 집에 와서 이렇게 쿡 꼬꾸라져서 자는데 새벽 2, 3시 되면 이제 깨서 그때부터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술 이런 것 뭐 기분 좋게 마시는 건 좋지만 잠을 유도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 이런 것들은 이제 저도 사실 밤 12시에 커피 마셔도 잘 자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카페인의 효과가 몸에서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은 수면 빚이라는 우리 돈 빚 이런 거 있잖아요. 수면 빚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떻게든 부족한 잠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 몸에서 보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면역이 떨어지든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자게 되든.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도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 하더라도 오후 3시 넘어서는 안 드시는 게, 이게 카페인이 몸에서 나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려요. 가능하면 나 잘 자 해도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드시는 게 좋고, 주무시기 전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우리 밥 먹으면 이제 졸리니까 잔뜩 먹고 잘 거야 하는데, 머리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여기서 이제 쿵쾅거리고 소화시키느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식, 주무시기 2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시기,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성인의 ADHD가 워낙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ADHD 검사를 하러 왔다가 ADHD는 아니고 우울증을 진단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인 ADHD는 아이들처럼 뭔가 과잉행동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긴지 아닌지 헷갈려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커오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주변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뭐 이제 보통 ADHD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카페인 같은 거 먹지 마라. 왜냐면 우리도 커피 마셔보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약간 불안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우울증이다 이러면은 우울감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나 너무 우울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울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우울증이신 분들은 뭐 신경성 위염이나 다른 두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요새는 저 ADHD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검사를 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ADHD 약도 그냥 막 먹을 약들은 아니고, 이것도 정서에도 영향을 주고, 뭐 예민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이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이제 18세 미만 아이들은 보통 이제 전산으로 하는 실제로 신경학적 평가하는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되어 있고,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경 조절 능력은 아이들보다는 좀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문지를 해서 진단 기준에 맞는지, 일상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줄 정도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배터리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가 다른 파생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를 본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ADHD 설문지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6가지 항목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미루는지, 아니면은 뭐 일을 확 몰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그 6가지 설문지, 이제 그거를 체크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할 때 ADHD인 사람들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행동하거나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0.3초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좀 했다가 하잖아요. 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해놓고 어이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은 ADHD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ADHD는 심리적인 문제 아니고요. 내가 뭐 양육 환경이 이랬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경 발달 질환이라서 이제 자극을 막 받아들이는 뇌가 우뇌라고 하면 이 자극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이제 좌뇌, 좌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좌전두엽 발달이 조금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극은 많이 받아들이는데 이게 뭔지가 이제 판단이 잘 안 되는 게 ADHD의 어떤 기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ADHD 약은 이 자기가 판단하는 뇌를 자극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판단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쪽 신경이 발달을 하다 보면 약을 먹고 끊어도 생긴 신경이 퇴화되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 좋아집니다. 보통은 약물 치료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공이 보인다. 그럼 저 공이 내 공이야? 제 공이야? 를 생각하기 전에 공이네? 쳐야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내가 순서를 어겨야지, 내가 먼저 해서 먼저 해야지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커오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주변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보통은 사춘기 이전에 온 아이들은 약물 치료하고 부모님이 얘가 나쁜 게 아니고 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하면서 충분히 이해를 받고 크면은 생각보다 약물 치료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사춘기 이후는 사실 아까 그런 충동성 같은 거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줄기는 줄거든요. 근데 이미 자존감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는 조금 모질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마음의 문제들이 보통 교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심리 상담도 오래 받아야 되고, 이런 ADHD 자체는 심리적인 거라기보다는 신경 발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항상 뭐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친다. 그럼 순서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시작하면서 다음이 너야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실수하기 전에. 항상 목표 행동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은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어떤 상황이든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는 없지만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죠. 그럼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하는 방법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어른한테 당신의 삶에서 제일 맞는 방법이 뭘까? 그럼 이제 스케줄러 쓰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업무가 많은데 이게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되는 사람들은 타이머를 쓰는 거, 이런 방법을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고 일지를 써서 가지고 오면 같이 이제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 치료를 많이 합니다.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약물 치료 더하기 인지행동 치료. 이게 제일 효과가 좋고요. 2번이 약물 치료, 3번이 인지행동 치료 이렇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사춘기 이후에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그간 너의 삶이 되게 힘들었겠다는 것들을 자기를 조금 돌볼 수 있는 심리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뭐 이제 보통 ADHD에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카페인 같은 거 먹지 마라. 왜냐면 우리도 커피 마셔보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약간 불안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페인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마치 그게 이제 ADHD를 악화시킬 것 같고 이렇지만 실제로 음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연구들은 좀 있어요. 뭐 케톤식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설탕을 먹으면 기분이 확 좋아지고 당이 훅 떨어질 때 기분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ADHD나 자폐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을 많이 줄이는 시기를 하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있는데 보조적으로 이렇게 혈당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너무 단당류 이런 거는 먹지 말자. 그건 이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커피, 술 이런 것도 아무래도 감정에 영향을 좀 주고 자기 커피는 지나치게 각성을 시켜서 그리고 알코올은 이제 지나치게 이완을 시켜서 자기 조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
조심하라고 하는 거지 뭐 그거하고 ADHD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보여지는 이제 모습이 조금 다르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 안 드린 것들이 ADHD 진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증상들이 만 12세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ADHD라는 병 자체는 신경 발달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뇌를 조절하는 어떤 신경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한 30살 직장 다니면서부터 이런 증상이 생겼어요. 면 ADHD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있어야 돼요. 대신에 어린애들 ADHD는 과잉행동형, 우리 이제 진짜 텔레비에 많이 보는 금쪽이 같이 막 난리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과잉행동형이 있고 그냥 조용한 ADHD, 그냥 멍 때리고 집중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고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만 12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전두엽 발달이 이제 좋아지고 나면 행동 문제는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는 과잉행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내가 ADHD 성향이 있구나 해서 이제 주변에 도움도 받고 뭐 약도 먹고 이렇게 해서 치료받은 ADHD인 사람들은 크면서 큰 문제 없이 이제 잘 사는데 치료를 받지 않은 ADHD인 분들은 과잉행동이 이제 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이제 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 그 식욕 조절 못 하시는 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ADHD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일을 막 몰아서 하시는 거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공격성 이제 그런 식으로 표출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ADHD가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좋은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불안장애가 있고 뭐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심리 치료가 이제 먼저인데 ADHD만큼은 1번이 약물 치료고요. 이제 그다음 인지행동 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아니고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년 정도 약을 먹고요.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약을 먹다 보면은 자기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이 생겨요. 그래서 약을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먹고 그 다음서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먹으면 충분히 치료하고 충분히 자기 생활을 밸런스를 맞추면서 생활할 수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인 줄 알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마음이 좀 힘들어서 내가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정신과나 심리센터에 찾아서 검사를 했는데 괜찮아요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요새 성인 ADHD가 워낙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 ADHD 검사를 하러 왔다가 ADHD는 아니고 우울증을 진단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인 ADHD는 아이들처럼 뭔가 과잉행동이 심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긴지 아닌지 헷갈려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담하시는 분들은 혼란스러우시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극명히 다르거든요. 내 마음의 문제가 뭐였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죠. 이제 성인 ADHD는 진단 리스트가 있어요. 대부분의 정신과적 질환들은 이제 리스트 중에 몇 개 이상이 예스면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있는데 주로는 절차가 이렇게 있는 일들을 잘 못한다.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너무 미룬다. 아니면은 까먹어서 굉장히 이제 곤란한 적이 있다. 아니면은 계속 안절부절 못하게 이제 손발을 막 그냥 앉아 있어도 이렇게 가만히 못 있는 분들 이런 경우도 이제 성인 ADHD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고요. 너무 끊임없이 말이 많은 경우도 ADHD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것들이 어떤 때 일을 확 몰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몰았을 때는 굉장히 집중도가 괜찮거든요. 그러고는 또 확 퍼져요. 이러면 나는 마음먹으면 집중할 수 있으니까 ADHD는 아니지 라고 하는데 ADHD는 에너지를 꾸준히 쓰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확 몰아서 했다가 확 이렇게 번아웃이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ADHD 진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면서 임상심리사인 임고은입니다. 저는 반포에서 신경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고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치매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치매는 기본적으로 기억이 떨어지는 거, 우리가 기억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만 가지고 치매라고 하지는 않고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인지기능 장애가 좀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행동이 어눌해진다든지 일상 속에서 자기가 하던 일들을 못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 장애를 동반을 해야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하고 치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르신들의 가장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파킨슨병은 주로는 뇌 안쪽에 서브스탄시아 나이그라라고 하는 흑색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는 거라서 운동장애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파킨슨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대부분 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에 젊은 사람들처럼 성큼성큼 걷지 못하고 보폭을 굉장히 짧게 하면서 구부정하게 걸어 다니시는 어르신들, 그 파킨슨병인데 파킨슨병은 인지장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운동장애만 나타나는 것. 하지만 주로는 어르신들께 나타나는 병이다 보니까 파킨슨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파킨슨성 치매가 있거든요. 몇 개월 후에는 이제 치매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하고요. 치매는 운동 기능하고는 상관이 없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뇌에 손상되는 부위도 다르고요. 확연히 다른 질병입니다. 치매는 크게 4가지 정도 종류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흔한 치매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게 전체 치매의 한 40% 정도를 하고 있고요.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루이소체 치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두축두엽 치매 이렇게 나뉘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매,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치매입니다. 굉장히 서서히 진행을 하고요. 어느 날 조금 내가 깜빡깜빡 하다가 이제 그때서부터 친숙하던 것들의 이름을 좀 까먹기 시작하고 흔히 가던 곳의 길도 좀 잃어버리고 평소에는 내가 밥 먹고 일상생활 하는 거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조금씩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진행하는 뇌 세포 자체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서서히 떨어지는 것들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중풍, 뇌졸중 이런 것들이 오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면서 오는 치매인데요. 이게 조그마한 혈관 같은 것들이 막히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뇌세포들이 죽죠. 피를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치매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뭐 풍이 왔다,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처음에는 인지 기능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치매 같은 증상이 진행되는 것들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나 전두축두 치매는 흔치는 않은데요. 루이소체 치매는 루이소체라고 하는 단백질이 머리에 침착이 되면서 뇌세포를 망가뜨려서 오는 치매인데 그거는 약간 환각, 환청, 이상 감각이 오는 경우가 있고 운동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두축두엽 치매 이런 경우가 성격 장애로 많이 옵니다. 갑자기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하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성격이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럼 이런 게 치매일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서 병원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두축두엽이 성격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성격이 변했다. 그런 경우에는 전두축두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매 환자분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저도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만 돼도 그 이전에도 막 깜빡깜빡하고 하면 어머 이게 치매인가? 뭐 영화에도 젊은 사람 치매들도 오고 해서 대부분 건망증, 기억 이런 걸로 치매를 보통 많이 의심을 하시는데 익숙한 자기의 활동, 자기의 생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 맛이 갑자기 변했다? 맛을 보는 미각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것도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치매 쳐보면 증상이 너무 많아서 거의 대부분 난데? 싶거든요. 근데 요즘은 건강검진 2년마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치매 스크리닝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빼먹지 않고 받으시는 게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치매다라고 하면은 본인도 힘들지만은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걱정하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이 실제로 치매 환자 어르신들께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 아유 엄마 이런 거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계속 테스트해보는 거 있죠. 엄마 오늘 며칠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확인해보는 게 가뜩이나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치매 환자분들께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치매와 우울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극을 많이 준다고 계속 질문하고 테스트하는 거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좋고, 어린아이 취급하시면서 엄마는 힘드니까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지 기능이나 정서가 확 떨어지는 게 아니어서 100이었던 사람이 80, 70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서나 자존감은 그대로이시거든요. 그래서 평사랑 똑같이, 그리고 도움이 좀 필요하면 그런 것만 조금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치매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자기의 일상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어요. 자극을 준다고 오늘부터 엄마 나랑 고스톱 쳐,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매일 밥을 평소에 본인이 하시던 분이다, 그럼 식사 정도는 본인이 하실 수 있게, 매일 뭐 동네 어느 정도 운동이나 산책은 하시던 분이다, 그럼 최대한 본인이 하시던 것들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치매 유전자가 많이들 관심 있게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포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치매 발병률이 높다고 해서 젊으신 분들이 본인이 굳이 돈을 내서 치매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 나는 유전자가 있네? 그럼 난 100% 치매야, 이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매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치매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 넘어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그게 고수독도 처음 할 때는 머리를 엄청 많이 쓰지만 많이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께 제일 좋은 두 가지가,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부터 뭔가 대단한 작품을 써,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께서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기를 쓰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정하세요. 근데 일기라는 게 뭐 대단한 거를 쓰는 게 아니고, 오늘 몇 월 며칠이고 날씨 어떻고 오늘 뭔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는데, 글을 쓴다고 하는 게 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한 메모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걷기,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걷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햇빛도 많이 쐬고 운동을 많이 하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활동이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많이 줄다 보니까 위축되고, 몸을 많이 안 쓰면 뇌도 같이 퇴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누구랑 같이 고스톱을 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많이 걷기,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양을 조금 골고루 맞춰서 드시기. 중요한 건 수면. 잠을 푹 못 주무시는 경우에는, 우리도 잠 못 자면 다음날 기억력도 오락가락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좀 충분히 잘 주무시는 거, 그런 것들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사실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권해요. 결국은 뇌에 좋다고 하는, 치매에만 유독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뇌 기능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흔히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뇌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지질막이거든요. 그런 걸 튼튼하게 해주는 게 오메가3, 뭐 생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뇌 영양제로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B12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을 젊으신 분들도 많이 챙겨 드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것보다 영양 상태가,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은 대부분 찬물에 밥 말아서 장아찌, 젓갈 이렇게만 드시잖아요. 근데 비타민 B가 비타민이라고 해서 야채에 많은 게 아니고 고기에 많거든요. 우리가 소, 간 이렇게까지는 못 먹는다 하더라도 뭐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 섭취를 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제 치매
치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년 전부터요, 치매는 국가 책임제라고 해서 아예 제도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간단한 설문지를 했을 때 약간 치매 의심 증상이 있다. 각 구청마다 치매 보호 센터들이 다 있어요. 거기 가면 무료로 치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대기가 너무 길다. 그러면은 동네 병원들에 보면 치매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거는 꼭 특정 과여야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치매 관리는 1차 의료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매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가시면 심화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검사를 해서 등급으로 1등급에서 7등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중증도에 따라서 요양보호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라에서 간병이라든지 아니면 인지재활 같은 거를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체크해서 심화검사를 하셔라. 그러면은 동네 병원이나 아니면 구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서 쭉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큰 비용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치매도 암이나 마찬가지로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개입을 하면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생애 마지막까지 자기의 활동을 다 하면서 생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개입하시는 게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큰 비용 안 드니까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